영혼을 깨우는 12감각, 균형 감각. 지금부터 균형 감각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최소한 이 감각 기관만은 내가 잘 알고 있고 몸의 균형을 잡는 것 또한 자신이 있다라는 반가운 기색이 역력합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어떻게 몸의 균형을 잡게 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되면 이 모든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명백한 것은 지구의 중력계에서만 우리가 균형을 잡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중에 둥둥 떠다니는 진공 상태에서 몸의 균형을 잡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겠지요. 이처럼 우리가 몸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두 발로 땅을 딛고 굳건히 설 수 있어야 하므로 아기들은 아직 몸의 균형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땅을 딛고 일어서는 법부터 배워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촉각을 통해서는 우리의 몸을 의식하고 생명 감각을 통해서는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며 고유 운동 감각을 통해서는 우리 몸에 거주한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움직이는 동작을 통해서 몸이 자신에게 속함을 느낍니다. 반면 우리는 균형 감각을 통해서 외부 세계와 관계하게 됩니다. 이 외부 세계는 가능한 한 단단하고 흔들림이 없는 지상이어야 합니다. 물속에서는 균형을 잡기가 어렵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는 단단한 물체 위에서 비로소 안정감을 느낍니다. 우리 몸에서 균형을 담당하는 감각기관은 세반고리관입니다. 삼반규관이라고도 하는 반원 형태의 세 개의 고리관이 상호 직각을 이루며 3차원의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균형 감각기관으로 우리는 공간을 지각할 수 있는 것이지요. 또한 균형 감각은 근육의 긴장도를 뇌에 전달하는 운동신경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균형 감각기관과 음파를 감지하는 달팽이 간의 상호 관계에 대해서는 추후에 정각기관을 설명할 때 다시 다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세반고리관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균형 감각 기관이 우리 몸의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은 직립보행을 하는 존재입니다. 절도 있는 군인의 부동 자세처럼 꼿꼿이 직립한 사람의 모습이 묘사된 다음 그림을 살펴봅시다.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발목 관절에서 시작하여 무릎 관절, 손목 관절, 고관절, 대퇴두부, 팔꿈치 관절과 어깨 관절을 지나서 균형 감각 기관이 위치하고 있는 턱 관절에 이르는 점들을 이어 하나의 직선을 그어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사람이 실제로 막대기처럼 일직선을 이루며 걷지는 않기 때문에 이 그림은 좀 과장된 것 같다라고 의문을 제기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정확하게 수직 직립을 하는 것은 현실에서는 일어나지 않겠지요. 복부 비만으로 유난히 배가 앞으로 튀어나오거나 골반이 틀어진 사람은 몸의 중심점이 이동하기 때문에 직립 자세를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인간이 직립 자세로 보행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체험하는 사실인 만큼 여기에 묘사된 사람의 자세를 기준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움직이면서 동시에 평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경이로운 일입니다. 아이들이 즐기는 줄넘기나 물구나무 서기 혹은 고개나 체조 등의 다양한 놀이에서도 이런 요소가 잘 드러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아슬아슬하게 줄을 타면서 동시에 균형을 잡는 줄타기 동작은 압권입니다. 이렇게 인간처럼 움직임의 폭이 다양하고 풍부한 동물은 없습니다. 성장 과정에 있는 유년기나 청소년기에는 기록갱신을 목표로 한 가지 운동을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운동을 적절히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인간이 동물과는 달리 다양한 동작을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특별한 신체의 구조에서 기인합니다. 인간의 몸의 균형은 불완전한 형태라고 말합니다.
균형 감각기관이 존재하는 인간의 무거운 두개골이 몸통의 윗부분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래턱이 두개골 바깥으로 튀어나와 있는 침팬지의 경우는 다릅니다. 한편 침팬지를 관찰해 보면 매우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새끼 원숭이와 인간의 두개골이 매우 흡사하다는 것이지요. 새끼 원숭이는 신기할 정도로 인간의 모습에 가까운 아주 둥근 형태의 이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새끼 원숭이의 얼굴이 마치 주름진 노인의 얼굴 같기도 합니다. 인간 두개골과 비슷한 형태를 가진 새끼 원숭이의 두개골은 그러나 성장해 가면서 점점 다른 형태로 변화해 갑니다. 완전히 성장한 원숭이의 얼굴에서 인간의 모습을 찾아보기는 힘듭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은 원숭이가 진화 발달한 모습이라고 합니다만 개체의 발생은 개통 발생을 반복한다는 학설에 따른다면 인간의 모습과 새끼 원숭이가 흡사하다는 점에서 인간에서 한 단계 더 진화 발달한 것이 원숭이가 아닌가 하는 새로운 관점도 설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직립보행은 인간만이 유지하고 있는 인간 모습의 원형입니다. 앵무새나 펭귄도 인간처럼 두 발로 설 수 있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앵무새나 펭귄은 똑바로 서더라도 약간 웅크린 형태이며 인간의 직립 자세와 비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인간의 균형에 대해 훨씬 더 심오한 사고를 했던 것 같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천칭으로 인간이 현세에서 살았던 삶의 무게를 달았다고 합니다. 고대 이집트의 회화나 벽화에서 우리는 늑대 2마리를 한 반인반수의 저승사자 아누비스가 인간의 영혼인 심장을 천칭으로 측량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생전에 얼마나 삶의 계획에 충실하게 살았는지, 즉 정의와 진실에 따라서, 그리고 신이 부여한 세계의 질서에 얼마나 순응하며 살았는지의 여부를 천칭으로 측량하는 것입니다. 아누비스가 천칭이 수평이 아니라고 판단을 내리면 옆에서 기다리던 괴물은 죽은 자의 영혼을 삼켜버립니다. 그림에서 보면 죽음의 신인 오시리스의 왕자 앞에서 천칭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 있죠. 이 천칭이 수평을 이루면 이제는 괴물을 물리치고 죽은 자 스스로 저승의 신인 오시리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두개골을 절개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개저가 드러납니다. 이곳에 균형 감각 기관인 세반고리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세반고리관과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관절들은 같은 일직선상에 위치한다고 했습니다. 인간이 직립한 자세는 고대 이집트인들이 천칭에 비유했을 만큼 그 구조적인 형태가 실제로 천칭과 매우 흡사해 보입니다. 황도 12궁의 별자리에서 천칭 자리를 촉각에 비유했기 때문에 약간 혼동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촉각에 관계된 천칭의 속성은 현세에서 물질의 중량을 측정하는 것에 비유된 것이고 이러한 현세의 천칭으로는 물질의 가치에 대해서는 가늠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물질의 가치에 대한 평가는 바로 천상의 저울인 성 미카엘 저울이나 사후세계를 관장하는 고대 이집트의 신적인 존재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고대 이집트의 신들은 죽은 자의 인격적인 가치를 그 인간의 균형 잡힌 자세로 판단했던 것이지요. 이렇게 균형을 유지하고 똑바로 직립한 인간의 모습은 이미 그 자체로 하나의 정신적이고 도덕적인 천칭입니다. 우리가 균형을 잡고 똑바로 서는 것은 우리 자신의 고유한 표현입니다. 이러한 인간 존재의 고유한 개별성을 인지하기위해서는 자아라고 합니다. 우리는 실제로 직립보행을 하면서 타자와 구별되는 독립된 자아를 의식하게 됩니다. 독립된 개체가 각자의 위치에서 중심을 잡고 서 있는 모습은 그 자체로 개체의 고유한 자아의 표현입니다. 이러한 자아의식은 우리가 균형을 잡고 설 수 있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선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명제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지요. 나의 중심점이 있는 현대의 위치에 나라는 존재가 서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의 자아와 만나거나 악수를 하게 되면 두 사람의 자아는 각기 상이한 자신의 중심점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선다는 것은 이렇듯 개별적인 자아를 표현하는 것이지요.
이런 자아의식의 발현은 아기들이 힘들게 중력을 극복하고 처음으로 일어서기를 할 때 잘 나타납니다. 아기가 난생 처음 발을 딛고 서는 순간 아기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독립성을 강하게 의식하게 되며 일종의 승리감을 맛보게 됩니다. 이전에 바닥을 엉금엉금 기어 다니던 존재에서 이제 똑바로 서서 바라보는 세계는 또 다른 차원의 체험일 것입니다. 아기는 비로소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청소년들이 성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주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직립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특성이고 또한 우리가 똑바로 서서 걸을 때 진정으로 인간임을 의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일어설 수 없는 강요된 상황을 자아에 대한 심각한 공격으로 느끼게 됩니다. 자아가 이탈되는 듯한 심한 뱃멀리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차라리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배에 내려 육지에 두 발을 딛고 서는 순간 우리는 다시 태어난 것 같은 안도감을 느낍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 중심을 잡고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음주로 인해 취한 경우는 그 반대의 상황입니다. 즉 균형을 잡지 못하면서도 그 사실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이지요. 술에 취하면 인간은 중심을 잡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제대로 걷지를 못합니다. 남이 보기에는 지극히 불안하지만 막상 술에 취한 본인은 자아에 대한 통제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을 마치 부끄러운 마음이라도 표현한 것 같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가 않지요. 인간성의 소중한 가치는 무엇보다도 우리 영혼이 느끼는 다양한 감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술은 우리 몸에 대한 통제력뿐 아니라 때로 소중한 가치인 인간다움마저도 마비시켜버립니다. 적당히 기분 좋을 정도로 마시는 술 정도야 괜찮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적당히가 모든 것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는 것이지요. 다시 정상적인 경우로 돌아가 봅시다. 균형 감각은 어떻게 작용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저는 지금 이 강의실에서 어떻게 균형을 유지하고 있을까요? 저의 체중으로 누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주위 환경을 통해서 유지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실제로 저의 자아가 이 강의실을 꽉 채우고 있기 때문에 힘들이지 않고 이렇게 균형을 잡고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저의 자아가 이 강의실의 천장, 창문, 출입구, 그리고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 벽, 조명 등까지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면에 존재하는 나의 자아는 공간으로 던져질 수 있고 이 공간의 어떤 곳까지라도 미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초감각적인 세계에서는 이러한 일의 진행 과정이 훨씬 더 탄력적으로 진행된다고 했습니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을 바라보며 산책을 즐긴다고 합시다. 수백만 년 광년의 거리에 떨어진 행성에도 우리의 자아는 우리의 시각을 통해 문제없이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산책길의 나무나 하늘의 구름에까지 미친 우리의 또 다른 자아가 중심을 잡으며 공간을 채웁니다. 운동 감각에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은 목표점에 이미 도달한 또 다른 나에 보이지 않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주변 환경에 던져진 나의 또 다른 자아가 중심을 잡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몸의 균형을 잡는 중심점이 외부 세계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균형 감각에 대해 보다 깊은 이해를 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소공포증이라는 심리적인 질환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소공포증이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우리가 낭떠러지와 같이 높은 곳을 지나갈 때 지나치게 공포를 느끼게 되는 증상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면 일순간 절벽 밑에 텅 빈 공간으로 빠져들어갈 것 같은 불안감이 생겨 한 발짝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우리는 왜 이런 불안감을 가지게 되는 것일까요? 나의 존재가 내 위치에서 중심을 잃고 절벽 아래로 휩쓸려 내려갈 것 같은 느낌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자아가 절벽 밑의 공간을 채울 수 없기 때문이지요. 잠시 후에 골짜기를 다시 내려다보면 점차 우리는 중심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골짜기 사이로 흐르는 시냇물에 암석에 그리고 외딴 산장에까지 나의 자아가 미치고 그리하여 공간이 채워지고 중심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편안하게 절벽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은 거의 보기 드문 풍경이 되어버렸지만 예전에는 큰 장이 정기적으로 서곤 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던 이 장날에는 즐거운 볼거리가 아주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바깥에서 보면 허름한 헛간처럼 생겼는데 실제로 안에 들어가면 아주 아늑한 방과 같은 공간도 있었지요. 그 놀이기구 안에는 벽을 빙 둘러가며 아름다운 커튼 장식과 창문, 그리고 따뜻한 난로와 예쁜 꽃과 꽃병이 다채롭게 그려져 있고 방문객들이 앉을 수 있는 긴 의자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이 흘러나오다가 어느 순간 방이 전체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방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불안해지면서 그리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천천히, 그러나 점점 더 심하게 흔들리면서 갑자기 방 전체가 빙빙 돌아갑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거의 무의식적으로 의자를 깍 붙들고 눈을 감게 되지요. 눈을 감고 있으면 마음이 어느 정도 가라앉고 주위에서 일어나는 상황으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워집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균형 감각을 잡기 위해서 우리의 자아가 공간을 채운다는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흔들리는 공간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공간을 채운 나의 자아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함께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내 몸이 비록 중심을 잡고 있더라도 흔들리는 공간을 보고 있으면 의식이 흐려지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눈을 감은 후 비로소 편안함을 느끼게 되는 것은 우리의 시각이 아무것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놀이기구의 체험을 통해 우리는 균형 감각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특기할 만한 점은 우리가 균형 감각을 느낄 때와 생명 감각을 느낄 때의 마음 상태가 아주 상반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 자신의 고귀한 원형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통증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즉 통증은 고귀한 인간 존재의 그늘진 측면입니다. 순가한 인간 존재가 병이 들어 위축될 때 통증을 통해 인간에게 위험 신호를 보내는 것이 생명 감각의 주된 역할입니다. 따라서 생명 감각은 인간의 부정적인 감정과 연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균형 감각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편안합니다. 오히려 균형 감각을 느낄 수 없을 때, 즉 우리의 자아가 공간을 채우고 중심을 잡지 못할 때 심한 불쾌감을 느끼게 되지요. 이처럼 우리의 자아가 완전한 모습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생명 감각을 느끼지만 새로운 자아를 외부에서 발견하고 획득할 때 우리는 균형 감각을 느끼게 됩니다. 위에서 설명한 내용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개념입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번 던져보기로 합시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고유한 공간에서 살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가 함께 공유하는 공간에서 살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인간은 이 두 가지의 공간을 모두 소유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균형을 잡고 설 수 있기 때문에 그 누구와도 공유할 수 없는 자신만의 고유한 영역인 중심점을 갖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흐르는 물과 같은 존재라면 결코 나만의 중심점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끊임없는 움직임 속에서는 외부 세계에 잠시라도 시전을 고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달리면서도 균형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은 이 경우와는 다릅니다. 달리는 연속적인 움직임 속에서도 지평선이나 그 밖의 어떤 물체를 중심으로 방향을 잡고 발을 디딜 때마다 순간적인 정지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앞에서 뱃멀기가 나는 경우에서 보았듯이 외부 세계의 수평선이 계속 움직이는 상태에서는 중심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흔들림이 없는 편안한 공간에서 고정된 외부 세계를 향해 중심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간은 자신의 균형을 통해 중심을 잡을 때 비로소 자신만의 공간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서로 공유하는 공간은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요? 우리 모두가 잠을 자다가 같은 공간에서 깨어나는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잠이 든 상태에서 우리는 모든 자신만의 공간인 달콤한 꿈의 세계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우리는 모두 같은 공간에 함께 있음을 의식하게 됩니다. 각자 자신의 위치를 지키면서 한 사람은 이쪽 침대에서 또 한 사람은 저쪽 침대에서 나 혼자가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행복한 느낌입니까? 이렇게 다양한 개체가 같은 공간의 공존함을 의식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세계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동물의 세계에는 이런 공동의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동물원이나 아이들의 체험농장에서 이러한 현상을 쉽게 관찰해 볼 수가 있는데 동물들끼리는 절대로 서로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젖소 한 마리가 옆에 함께 풀을 뜯고 있는 또 다른 젖소를 툭 건드리며 여기 정말 연하고 맛있는 풀이 있어 한다거나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 함께 데리고 가는 단체 행동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군집을 이루고 날아가는 벌떼들의 단체 행동을 예로 들면서 반론을 제기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벌떼들의 이러한 단체 행동은 꿀을 채집하기 위한, 즉 생존 본능에 의한 하나의 신호체계에 불과합니다. 공유하는 공간에 대한 공동의식은 인간만이 소유하는 정신적인 가치이며 이러한 의식은 인간의 균형 감각과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편으로는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입장을 취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는 공간에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공동체 내에서 우리는 서로 남을 배려하고 관심을 가지며 대화를 통해 견해의 차이를 좁혀가면서 상호 간의 이해를 도모합니다. 인간이 이렇게 공동의 공간에서 상대방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은 균형 감각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동물들도 서로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지 않느냐고 의문을 제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인식입니다. 오늘날 고도로 발달한 생명과학 기술 분야에서 동물 실험을 통한 연구 결과를 인체에 그대로 적용하는 동물과 인간의 동등한 차원에서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경향은 거의 우려할 만한 수준입니다. 그렇게 저는 더욱 단호하게 인간과 동물의 명백한 차이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아주 단순한 예를 들어봅시다. 새끼 오리가 웅덩이에서 헤엄을 치다가 엄마 오리를 잃어버립니다. 그때 지나가던 다른 엄마 오리는 이 새끼 오리에게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요? 이 오리는 새끼 오리가 내는 이상한 소리에 오히려 불안해하며 경계합니다. 이 엄마 오리는 새끼 오리의 상황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며 본능적인 반응만 보일 뿐이지요. 인간은 같은 공간에서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살고 있지만 동물의 세계는 이와 다릅니다. 동물의 세계를 묘사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장면을 하나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어미를 잃은 가젤 영양이 홀로 서 있습니다. 한때의 가젤 영양이 몰려오지만 아무도 새끼 가젤 영양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새끼 영양은 어미를 찾기 위해 무리 속으로 달려가지만 어미를 찾지는 못합니다. 무리를 지어 다니는 본능에 의하여 새끼 영양은 한때의 무리 속으로 합류하지만 제 어미를 다시 알아보지는 못하는 것이죠. 또 다른 예로 양떼의 무리를 살펴봅시다. 새끼 양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반드시 무리 속에 있는 어미 양의 젖꼭지를 확실하게 찾아갑니다. 새끼 양이 어미 양을 알아보기 때문이 아니라 이 또한 생존 본능의 이러한 행동 코드가 이미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동물들은 본능적인 충동에 의해서만 움직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만이 유일하게 이런 균형 감각의 구조를 가지게 된 것일까요? 왜 인간만이 유일하게 직립을 하는 존재로서 자신의 중심점을 가지고 외부 세계와 관계성을 형성할 수 있을까요? 인간은 균형 감각 기관을 통하여 자신의 위치에서 중심을 잡는 자립적인 존재인 동시에 공간을 지각하는 균형 감각을 통하여 주변 환경의 존재를 구별하고 의식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번에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인지학에서는 자아가 공간을 채우는 원리, 즉 나의 자아가 자신만의 고유한 영역을 유지하는 동시에 외부 세계의 다른 존재와 관계를 맺으며 끊임없이 자아를 확장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정신자아라고 합니다. 이 자아는 매우 다른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봄으로써 좀 더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인간은 누구나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가지와 특별한 능력을 타고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미 타고난 소실도 진정한 만남을 통하여 자신이 노력하고 철저하게 배워서 완전히 소화해낼 때 비로소 진정한 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일부분이 된 능력이 바로 정신자아에 속하는 것이지요. 무엇을 기계적으로 따라하는 모방과 완전히 소화하여 자신의 일부분으로 내면화된 정신자아는 전혀 다른 차원의 개념입니다. 어떠한 능력이 온전히 나의 부분으로
내면화되었을 때에만 남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으나 개성이 강할수록 만인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보편적인 진리에 경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삼각형의 세 각의 합이 180도라는 사실은 만고불변의 진리이지만 바로 그러한 보편성으로 인해 생동감 없는 이론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만인에게 통용되는 이론은 지극히 지루할 수 있으며 개인의 개성이 가장 강하게 묻어나는 것만이 또 다른 수많은 개인들에게 감동을 주는 법입니다. 아마도 위대한 예술가들은 이러한 비밀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술가는 누구나 자신만의 고유한 취향과 개성에 따라서 독창적인 작업을 하며 이러한 독창성이 강하게 드러날수록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괴테의 걸작 파우스트는 지극히 독일적이고 또한 전형적인 괴테의 예술론이 스며있기에 만인이 애독하는 것이고 섹스피어의 햄릿 역시 지극히 영국적이며 전형적인 섹스피어의 문체를 느낄 수 있기에 시공을 초월하는 고전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이 바로 정신자아의 본질입니다. 자아와 정신자의 두 개념에 대한 커다란 차이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균형 감각을 통하여 중심을 잡으며 자신의 자아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확장된 자아가 공간을 채워야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균형을 잡는다는 것은 항상 외부 세계에 존재하는 대상에 중심을 맞추는 것이며 이렇게 외부에까지 확장된 자아가 정신자아입니다. 정신자아란 개념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만 사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늘 경험하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학창시절에 어떤 타입의 선생님을 따르고 존경했습니까?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서 형식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던 선생님은 분명 아니었을 것입니다. 바로 학생들에 대한 인간적인 관심과 이해심을 바탕으로 평가할 줄 알았던 선생님을 따르고 또한 그러한 선생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선생님은 자신이 획득한 고유한 내면의 세계, 즉 정신자아를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정신적인 가치나 능력을 자신의 일부분으로 완전히 내면화할 때 남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정신자아의 비밀입니다. 참으로 어려우면서 묘한 패러독스를 갖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위치를 정함과 동시에 서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균형을 유지하면서 인식하는 것은 자아란 존재뿐만 아니라 타자의 존재에 대한 인식도 동시에 하기 때문입니다. 만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저기에 나무 한 그루가 있다. 개 한 마리가 저쪽을 향하여 달린다. 자동차가 맞은편에서 달려오고 있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균형 감각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균형을 잡고 서기 위해서는 나 자신의 중심점을 인식함과 동시에 우리가 공유하는 공간의 다른 존재들에 대한 인식도 병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점이 정신자아에 내포된 역설적인 측면입니다. 인간이란 자신만을 인식하는 자기 안에 갇힌 존재가 아니라 자아에 대한 인식을 함과 동시에 타자에 대한 인식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 세계를 향하는 정신자아란 개념은 그리스어의 자아를 의미하는 에고와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오히려 자신만을 향하는 이기주의를 의미하는 에고이즘과는 정반대되는 개념이며 정신이라는 단어에도 이 점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정신자아는 다른 개체와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개인의 독특한 개성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균형을 유지하며 의식적으로 정신자의 속성 12궁의 별자리에서 바로 염소자리와 관계됨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산지대의 험준한 돌산에서 재앙의 자태와 같이 홀로 꼿꼿이 균형을 잡고 서 있는 사냥의 멋진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혹은 시골 농장에서 기르는 새끼 염소가 작은 말뚝에서 뛰어내리며 네 발로 완벽하게 균형을 잡는 모습은 또 얼마나 인상적인가요? 염소들이 지칠 줄 모르고 이 어렵고도 힘든 균형 잡기 놀이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의 즐거움입니다. 끝으로 운동 감각과 균형 감각의 비밀을 비유적으로 묘사하는 두 편의 시를 소개하면서 마칠까 합니다.
자유로운 방랑자이자 정신적인 삶을 추구했던 크리스티안 모르겐슈테른의 시와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짜라투스트라가 군중에게 춤꾼이 되기를 열렬히 외치는 대목입니다. 목적이 없는 자는 길을 잃은 것과 같다. 일생 동안 같은 원을 맴돌 뿐이다. 춤꾼을 위하여 아무리 미끄러운 빙판 위도 천국이라네. 멋진 춤을 출 수 있는 춤꾼에게는